1453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섭고 시리게 불어와 조선의 심장인 경복궁의 처마 끝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다. 수양대군은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쥔 채 십수년 전 아버지가 내렸던 그날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왕이 될 제목으로 따지자면 형제들 가운데 너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은 축복이었으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저주와도 같았다. 둘째 아들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던 세종은 그 능력이 훗날 형제간의 피를 부를 수도 있음을 경계하며 짐짓 엄한 얼굴로 물었었다. 마시거라.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두려우냐? 수양은 기억 속에서조차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아들였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차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고 아버지는 나직이 덧붙였었다. 마음속에서 욕심이 치밀거든 지금 목구멍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차 맛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행복이거니 여기면서 살라는 뜻이다. 아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저 찻잔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평범한 행복 속에 가두어두지 않았다.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12살의 나이에 옥자에 올랐을 때 권력의 무게중심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대호라 불리는 김종석, 북방을 개척하여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그 늙은 재상이 어린 왕을 등에 업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수양대군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김종서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솜죽여 살다가 이름 없는 왕족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제 손으로 그 칼날을 꺾어버리거나. 그는 잠시 몸을 낮추기로 했다. 조카 단종의 즉위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명나라로 떠나는 사행길을 자처한 것이다. 쇠간에서는 수양대군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뒷방으로 물러난 것이라 수근거렸으나 그것은 정적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치밀하고도 거대한 기만 전술의 서막이었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가장 낮게 엎드리는 법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한 폭풍전야. 누군가는 권력을 쥐고 흔들었고 누군가는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벼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이미 날카로운 비수가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의 먼 길을 떠나 있는 동안 그의 집안을 지키며 칼을 갈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바로 수양의 맏며느리이자 훗날 인수대비가 되는 한씨였다. 그녀는 단순히 지아비를 섬기는 규방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산의 대장부보다 더 크고 뜨거운 야망이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정갈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기도를 올리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남편 도원군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식을 얻는 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북경으로 떠나신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자고로 군주가 허약하면 백성들이 고달픈 법입니다. 지금의 전하께서 용상에 앉아 계시는 한 이 불안한 정국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보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와 대업을 도모하도록 비는 것이 그녀의 기도였다. 그녀는 현 시국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헤아리고 있었고 그 끝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버님과 서방님의 뒤를 이어 이 조선을 호령할 강건한 군주가 되실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미래의 권력을 거머쥔 국모의 그것이었다. 한편 조정은 혼탁하기 그지없었다. 단종 재위 시절 의정부 대신들이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에 노란 표를 붙이면 왕이 그대로 임명하는 황표정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왕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김종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요직에 앉혔고 수양대군의 수족들을 하나둘씩 잘라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의 동생인 안평대군이 있었다. 김종서는 안평대군의 풍요와 인기를 이용해 수양을 견제하려 했고 안평은 그 권력의 단맛에 취해 김종서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다. 안평대군의 사랑방은 언제나 시인 묵객들로 붐볐다. 그 중에는 안평의 책사 이현로도 있었다. 이현로는 자신의 주군에게 천하를 쥐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인물이었다. 그는 장안의 숨은 인재를 찾아 헤매다 비루한 행색 속에 비범한 재주를 숨기고 있는 중마고우 한명회를 떠올렸다. 자네, 이참에 나하고 서울로 올라감세. 내 안평대군께 자네를 추천해 올렸네. 이연로의 제안에 한명회는 삐딱하게 고개를 들었다. 가난에 찌들어 갓근조차 해진 몰골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용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평대군이라 난 쓸세. 어차피 한 번은 뒤집히게 돼 있는 세상이야. 기회를 잡아야지. 한명회는 겉으로는 냉소적인 척했으나 속으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이 비루한 가난을 끝내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둘 기회를. 운명의 수레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야망을 품고 엎드렸고 한 사람은 오만에 취해 눈을 가렸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세상을 뒤집을 책략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이연로의 손에 이끌려 안평대군을 아련한 한명회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안평대군이라는 사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고고한 척 앉아 있었으나 그 눈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었다. 안평은 한명회의 허름한 행색을 훑어보며 비웃듯 물었다. 천하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한명회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심을 얻어야지요. 민심을 얻으면 천하가 내 손에 굴러 들어오는가? 민심을 얻고 난 연후에 천심을 얻어야지요. 안평대군은 코웃음을 쳤다. 천심은 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곁에는 이미 인재가 넘쳐난다고 오만을 떨었다. 한명회는 속으로 혀를 찼다. 틀렸구나. 그릇이 간장종지만도 못하구나. 안평대군은 한명회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쳤다. 이현로가 안타까워하며 한명회의 비범함을 역설했지만 안평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대어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반면 수양대군의 집안은 전쟁 준비에 한창이었다. 사람이 모이려면 돈이 필요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국고와 권력을 쥐고 돈줄을 말려버리자 수양의 며느리 한씨는 친정아버지의 집을 털기로 결심했다. 조선 최고 갑부인 친정의 곳간을 여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아버님, 수양대군도 못하는 일을 네가 어찌하겠다고 나서는 게냐? 친정아버지가 만류하자 한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것은 연기였으나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시아버님께선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할 망정 평생 김종서의 눈치나 살피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결기에 눌린 친정아버지는 결국 막대한 재물을 내어주었다. 그 재물은 훗날 수양대군이 거사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피와 살이 되었다. 드디어 명나라에서 수양대군이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김종서를 찾았다. 굴욕을 감수하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절제대감, 세간에서는 나를 두고 어린 조카의 보위를 탐한다고 한다지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오해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수양은 김종서의 손을 부여잡고 읍소했다. 김종서는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갔다.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발톱 빠진 늙은 고양이로구나. 김종서는 방심했다. 수양에게 왕실의 능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며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고개를 숙인 것은 김종서의 발밑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고개를 숙일수록 그의 그림자는 더 길고 짙게 김종서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미소를 띤 채 다가와 손을 잡는 자였다. 김종서가 방심의 잔을 드는 순간 수양대군은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을 꺼내들 준비를 마쳤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책사 권람을 통해 한명회라는 인물에 대해 전해들었다. 안평대군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책사. 수양은 직감했다. 그자가 바로 자신이 찾던 카림을. 권람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시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태종께서 다지시고 세종께서 굳건히 하셨네. 지금의 전하께서 과연 그 대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겠는가? 한명회는 수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렵겠지요. 태조께서 감나무를 심으셨는데 가지가 무성해지니 놈들이 기웃거리기만 할 뿐 나무를 가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면 감나무 몇 그루 더 심으면 될 게 아닌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감이 떨어져 제 입속으로 들어오는 판에 어느 누가 구차하게 감나무를 심겠습니까? 지금 형국은 난세라 할 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강력한 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솔직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세상 또한 세상을 담는 그릇인 군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한명회라고 했던가?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는가? 나는 내 뜻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네. 수양의 제안은 묵직했다.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안평대군 따위는 잊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도박판에 뛰어들 주군을 만난 것이다. 오늘 소인이 제 목숨을 대군께 맡겼습니다. 비록 하찮은 목숨이오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한명회의 기이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받은 막대한 자금을 들고 기방을 드나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수양대군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저런 주정뱅이에게 돈을 낭비한다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위장이었다. 한명회는 기방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척하며 세상에 불만을 품은 무관들을 하나둘씩 포섭했다. 홍윤성, 양정 같은 거친 왈패들이 그의 술상머리에 앉았다. 그들은 주류에서 소외된 하급 무관들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굶주려 있었고 그 누구보다 칼을 잘 썼다. 한명회는 그들의 굶주림을 자극하고 수양대군의 이름으로 그들의 야망에 불을 지폈다. 이보시게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이 무슨 술인지 아시는가? 한명회가 술잔을 높이 들며 물었다. 공술이 최고지. 옳거니 제대로 맞췄네. 이 술이 누구 술인지 아나? 수양대군께서 내는 술이라네. 말패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난세의 기운에 취해 있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문과 귀는 도처에 깔려 있었으나 한명회의 이 기만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안평대군의 책사 이현로만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한명회를 찾아와 떠보았으나 한명회는 능청스럽게 연기했다. 자신은 그저 수양대군의 돈을 뜯어먹는 거머리일 뿐이라고. 이현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설마 저런 술주정뱅이가 영모를 꾸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수양대군의 집 사랑채,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밤. 수양대군은 며느리 한씨가 구해온 자금장부와 한명회가 작성하고 있는 인명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다. 돈은 모였고 사람은 규합되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결단이었다. 아버님, 김종서를 치자면 한두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며느리 한씨의 물음에 수양대군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한 글자를 썼다. 살. 죽일 살. 그 글자 위로 1453년의 차가운 달빛이 비수처럼 내려앉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피바람이 불어올 그날 밤을 향해 수양대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먹물은 달없는 금은밤의 심연보다 검었고 화선지 위에 퍼져나가는 그 검은 자국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섬뜩했다. 수양대군의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안을 밝히는 것은 오직 흔들리는 촛불 하나뿐이었으나
그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벽면을 가득 채우며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수양대군 이유. 그는 지금 생애 가장 잔혹하고도 고독한 결단의 시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칠칠한 검은 먹을 머금은 붓을 든 한명회가 마치 저승의 판관처럼 냉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명회의 손끝에서 춤추는 붓은 거침이 없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을 베는 서늘한 칼날 소리 같았다.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한명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들은 당대 조선을 호령하는 거물들이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적힐 때마다 수양대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다. 살생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명부였다. 한명회는 주저함 없이 붓을 놀렸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흐르는 피는 불가피한 대가라는 확고한 신념이 그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듯했다. 그러나 붓끝이 어느 한 이름 앞에서 멈칫했다.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붓은 끈적한 먹물을 뚝 떨어뜨리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안평대군 이용,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세종의 셋째 아들, 시와 그림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기며 묻 선비들의 추앙을 받는 그 이름. 한명회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그 이름을 써내려 가려 했다. 그때였다. 멈추게.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다. 한명회의 붓이 종이 위에서 딱 멈췄다. 수양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가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힐 수는 없네. 안평은 내 아우일세. 그 말에는 권력자가 되기 이전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천륜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무리 권력이 비정하다 한들 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동생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한명회는 붓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한 눈빛으로 주군을 쏘아보았다. 대군마님, 안평대군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입니다. 김종서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김종서가 조카인 안평대군을 죽이지 못한 까닭이 인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입니까? 한명회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수양대군의 나약한 감정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권력이 인정을 베풀면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인정이 권력에 매달리면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는 법입니다. 제갈공명이 친자식과 같은 마속의 목을 벤 것은 군령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군께서 정난을 도모하신 까닭은 간신과 역신의 무리를 제거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마저 숙청했던 피의 역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왕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도리를 포기하고 고독한 괴굴이 되는 길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수양대군은 고개를 저었다. 살생부라니, 자네가 나를 살인마로 만들 셈인가? 아무리 한명의 자네라 해도 내 뜻을 거스를 순 없네. 안평의 이름은 지우개. 수양대군의 단호함에 한명회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군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붓을 들어 안평대군의 이름 위에 목줄을 그었다. 검은 줄이 그어지는 순간 한명회는 직감했다. 이 한 번의 인정이 훗날 수양대군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어 돌아올지를.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고 살생부는 완성되었다. 피보다 진한 것이 권력이라지만 권력 앞에서도 차마 끊어낼 수 없는 핏줄의 당김이 있었다. 수양대군은 그 끈을 놓지 못했고 한명회는 그 끈이 훗날 주군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살생부가 완성된 후 한명회의 행보는 더욱 기이해졌다. 그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수양대군에게 받은 막대한 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수양대군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저런 남봉꾼에게 돈을 퍼준다고 비웃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술이나 퍼마시다 죽는 게 상책이지. 한명회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정을 부렸다. 옷자락은 술에 젖어 냄새가 진동했고 갓은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 흐리멍덩한 눈빛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위장극이었다. 안평대군의 책사 이현노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다. 쯔쯔,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수양대군 밑에서 큰 일이라도 도모하는 줄 알았더니 고작 술 타령이나 하고 있는가. 한명회는 이현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횡설수설했다. 이복의 현로, 수양대군 그 양반, 돈은 많은데 영 사람이 꽉 막혔어. 내가 봉을 한 마리 제대로 물었지 뭔가. 자네도 한잔하게. 이게 다 그 양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세. 이현로는 코를 막으며 한명회를 밀쳐냈다. 역물을 꾸미는 자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한심하고 방탕했다. 이현로는 안심했다. 수양대군 주변에 모이는 자들이라곤 저런 주정뱅이와 왈패들 뿐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서의 염탐꾼들 또한 같은 보고를 올렸다. 경덕궁 궁지기 출신의 한명회라는 자가 수양대군을 등쳐먹고 있다는 소문은 김종서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 시각 수양대군의 집안들에서는 은밀하고도 치열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으나 담장 안측에서는 수십 명의 장정들이 무기를 손질하고 갑옷을 챙기고 있었다. 홍윤성, 양정 같은 거친 무관들이 눈을 번뜩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다. 수양대군이 던져줄 고깃덩어리를 기다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갈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며느리 한씨가 구해온 자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 한씨는 단순히 돈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안의 살림을 틀어쥐고 외부로 새어나가는 정보 하나하나를 철저히 단속했다. 그녀의 눈매는 시아버지 수양대군 못지않게 매서웠다. 아버님, 거사일은 정하셨습니까? 한씨의 물음에 수양대군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1453년 10월 10일. 달이 차서 만월이 되기 전 금음의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가 좁했구나. 특별히 그날을 고르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달빛이 너무 밝으면 우리의 움직임을 숨기기 어렵고 너무 어두우면 피아를 식별하기 힘들다. 적당한 어둠과 적당한 빛이 공존하는 날, 그날이 바로 김종서의 목을 칠 날이다. 수양대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거사가 실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임을. 삼족이 멸하고 아녀자들은 노비로 끌려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거짓된 웃음으로 적을 안심시키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자들. 그들의 심장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 다가오는 파국을 알리는 시계바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10월 10일의 밤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운명의 날 10월 10일의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청명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성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한명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느긋한 태도로 수양대군의 집을 찾았다. 낮잠을 자다 일어난 듯 하품을 하며 들어서는 그를 보며 수양대군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네, 오늘이 그날일세. 준비는 다 되었는가? 한명회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대군마님, 서두를 것 없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의 여유는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배치를 끝내놓았다. 대궐문을 지킬 자, 길목을 차단할 자, 그리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할 정예병들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도성의 지도가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었고
모든 말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방 안으로 들어가 갑옷을 입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몸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위에 평상시 입던 관복을 덧입어 갑옷을 감추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으나 옷자락 속에는 맹수의 발톱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는 또 다른 비장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부인 윤씨, 훗날 정의왕후는 며느리 한씨와 딸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다. 이것을 보아라. 윤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만일 오늘 밤 대군께서 실패하신다면 우리는 적들의 손에 치욕을 당하느니 깨끗하게 죽음을 택해야 한다. 이 약병에는 비상이 들어있다. 고통 없이 갈 수 있을 게다. 며느리 한씨는 그 약병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오기가 치솟았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이 약을 마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버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녀는 품속에 은장도를 꽉 쥐었다. 그 칼날은 자결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최악의 경우 적의 목을 찌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밤이 깊었다. 수양대군은 말에 올랐다. 그의 뒤에는 신복 임서방과 종놈 하나만이 따르고 있었다. 대군이 거동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었다. 이것 또한 한명회의 계략이었다. 많은 병사를 이끌고 가면 김종서가 의심하여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니 단출한 차림으로 방심을 유도하라는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사모를 벗어 양옆에 달린 뿔 중 하나를 떼어냈다. 대군마님, 어찌하여 사모의 뿔을 떼어내십니까? 임서방이 놀라 묻자 수양대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쪽 뿔이 떨어진 모자를 쓰고 허둥지둥 달려온 모습이어야 그 늙은 호랑이가 나를 얕잡아보고 문을 열어줄 게 아니냐. 나는 오늘 밤 권력에 눈이 멀어 체면도 잊은 못난 왕족 행세를 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였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목숨을 건 연기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김종서의 집 앞에 다다르자 높은 담장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담장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문이 열리면 조선의 역사는 피로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한쪽 불이 잘린 사모는 수양대군의 꺾인 자존심이 아니라 적을 물어뜯기 위해 몸을 낮춘 맹수의 위장이었다. 굳게 닫힌 김종서의 대문, 그 너머에는 천하를 쥔 권력자가 방심이라는 독배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수양대군께서 오셨다! 임서방의 외침이 밤공기를 갈랐다. 잠시 후 빗장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늙은 청지기가 고개를 내밀었다. 수양대군의 모습을 확인한 청지기는 화들짝 놀라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대군마님께서 오셨습니다요. 김종서는 사랑채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다. 수양대군이 한밤중에 그것도 종놈 하나만 데리고 찾아왔다는 말에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경계심을 풀었다. 만약 수양대군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군사를 이끌고 왔을 터인데 단신으로 왔다는 것은 급한 부탁이나 사정이 있어서일 것이라 짐작했다. 들라하라. 김종서의 허락이 떨어지자 수양대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다. 일부러 어수룩해 보이려 애쓰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김종서는 마루로 나와 수양대군을 맞이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답게 그의 기세는 등등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대군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김종서의 물음에 수양대군은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철제대감, 제가 오는 길에 실수로 사모의 뿔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꼴로는 체면이 서질하느니 남들이 보기 전에 대감께서 융통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서는 껄껄 웃었다. 천하의 수양대군이 고작 모자뿔 하나 때문에 일이 쩔쩔미다니. 그는 수양대군을 완전히 얕잡아 보게 되었다. 허허, 대군답지 않게 그깟 일로 이리 당황하십니까?
내 사람을 시켜 새 것을 하나 내어드리리다. 김종서가 하인을 부르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비굴하게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고 어눌하던 표정은 사라졌다. 그의 손이 번개같이 품속으로 들어갔다. 임서방! 수양대군의 고함과 동시에 뒤에 서 있던 임서방이 숨겨두었던 철퇴를 꺼내들었다. 김종서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묵직한 철퇴가 허공을 가르며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퍽! 둔칵한 파열음과 함께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붉은 선혈이 마당의 흙바닥을 적셨다. 그 순간 담장박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한명회와 홍윤성, 양정 등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담을 넘어 들이닥쳤다. 역적 김종서를 쳤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베어라. 고요하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1453년 가을밤을 찢어놓았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쓰러진 김종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야수의 본능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계유정난, 피의 서막은 그렇게 울렸다. 철퇴가 허공을 가르고 떨어진 그 순간 둔탁한 파열음은 단순히 한 늙은 재상의 머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의 북방을 호령하고 어린 왕을 품에 안아 권력을 독점해온 거대한 시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수양대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흙바닥에 쓰러진 김종서의 몸뚱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어둠 속이라 피의 색깔은 검게 보였으나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혈향은 그가 흘린 것이 붉디 붉은 선혈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죽었느냐? 수양대군의 물음에 신복 임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김종서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았다. 미약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듯도 했고 이미 끊어진 듯도 했다. 하지만 그 생사를 확인할 겨를조차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은 수양대군의 편이 아니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 지른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자, 대궐로 간다. 수양대군은 확인 사살을 할 틈도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김종서가 죽었든 살았든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대궐을 장악하고 누가 먼저 어린 왕 단종의 입을 통해 어명이라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느냐 하는 싸움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10월의 차가운 박석을 때리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수양대군의 맥박 소리와 같았다. 그의 등 뒤로는 한명회가 미리 포섭해둔 무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 때 오직 사냥감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가는 야수들의 눈빛이었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관역을 뚫지 못하면 쏜 자의 심장에 뚫리게 될 것이다. 수양대군은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악기가 발목을 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복궁의 육중한 정문인 광화문 앞, 수양대군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수문장들이 창을 켜누며 앞을 막아섰다. 누구인가? 야심한 시각에 어명도 없이 대궐문을 열라 하는가? 수문장의 외침은 단호했으나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양대군 뒤에 도열한 살기등등한 무사들의 기세에 압도된 탓이었다. 수양대군은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우렁차게 호령했다. 나 수양이다. 지금 역적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하였다. 내 일을 급히 주상전하께 고하고 사직을 보존케 하려 하니 썩 문을 열라. 하우나 대군마님, 아무리 대군마님이시라도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어명 없이는. 이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고작 문 따위를 따질 소냐? 내 놈도 역적의 무리와 한패란 말이냐? 수양대군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수문장은 기가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홍윤성이 칼을 뽑아들고 수문장의 목에 겨누었다. 서늘한 칼날이 목덜미에 닿자 수문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끼익, 육중한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그것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수양대군은 거침없이 대궐 안으로 말을 몰았다. 그의 말발구발에서 왕실의 법도는 짓밟혔고 절차는 무시되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밤이 시작된 것이다. 대전 깊숙한 곳, 어린 단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슴이 콩닥거렸다. 내관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이 창호지 문 너머 그림자로 비쳤다. 무슨 일이냐? 밖에 무슨 일이 났느냐? 단종의 물음에 상선, 내시의 우두머리, 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엎드렸다. 전하, 수양대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입궐하셨사옵니다. 숙부님이? 어찌하여?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양대군이 들어섰다. 그의 옷자락에는 밤이슬과 흙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릿한 액체가 묻어 있었다. 단종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움츠렸다. 평소 인자하던 숙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그것은 신하의 예가 아니었다. 꿇어앉은 자세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어린 왕을 집어삼킬 듯 거대했다. 전하, 놀라지 마시옵소서. 신수양이 역적 김종서의 마수에서 전하를 구하기 위해 왔사옵니다. 김종서가 역적이라니요? 좌상대감은 선왕께서 저를 부탁하신 충신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 그 늙은이가 권력을 탐하여 안평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신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전하의 옥체가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으나 단종은 그 눈 속에서 번뜩이는 야망을 읽었다. 하지만 12살의 소년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전 밖은 이미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내밀었다. 전하, 지금 당장 대신들을 소집하시옵소서. 역적의 무리를 소탕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강요였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잡았다. 붉은 인주가 묻은 옥새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조선의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붉은 자국은 마치 앞으로 흘려야 할 수많은 신하들의 피를 예고하는 듯했다. 옥새의 붉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대궐 밖에서는 죽음의 명부가 작성되고 있었다. 왕을 지키러 온 충신이라 믿고 달려올 대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철퇴와 칼날이었다. 단종의 명이 떨어지자 내관들과 별감들이 횃불을 들고 대신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전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변고가 생겼으니 속히 입궐하시오. 한밤중에 날벼락 같은 호출을 받은 대신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관복을 챙겨 입었다.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극관, 우의정 정분, 당대를 호령하던 재상들이 하나둘 가마에 올라 대궐로 향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임금이 계신 어전이 아니라 한명회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도살장이라는 사실을. 대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목, 그곳에는 홍내문이라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오늘 밤 그 문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손에 쥐고 문 옆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임서방과 홍윤성, 그리고 살기를 띤 무사들이 철퇴를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 드시오. 가마에서 내린 황보인이 허둥지둥 걸어 들어왔다. 칠순의 노구였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걸음이 빨랐다. 무슨 변고인가? 전하께서는 무사하신가? 황보인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한명회의 눈짓을 받은 무사가 뒤에서 나타났다. 대감, 이쪽입니다. 자네는 누군가? 이쪽은 대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철퇴가 황보인의 머리를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조선의 영의정이 힘없이 고꾸라졌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허망한 죽음이었다.
한명회는 쓰러진 시신을 발로 툭툭 건드려 확인한 뒤 나직하게 지시했다. 치워라. 다음 손님이 오신다. 무사들이 익숙한 솜씨로 시신을 끌어내어 구석에 쌓았다. 바닥에 흥건한 피는 모래를 덮어 대충 가렸다. 곧이어 병조판서 조국관이 도착했다. 그는 무인 출신답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비릿한 피냄새. 지나치게 조용한 대궐. 멈춰라. 뭔가 이상하다. 수문장은 어디 있느냐? 조국관이 호통을 치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이미 퇴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양정이 거대한 도끼를 들고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조판서, 늦었습니다. 저승길이나 재촉하시지요.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으악! 조국관의 목소리는 처절한 단말바로 바뀌었다. 그렇게 충신이라 불리던 이들이 혹은 권신이라 불리던 이들이 하나둘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명회의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은 붉은 줄이 그어질 때마다 차가운 시체가 되어 대궐 구석에 쌓여갔다. 그날 밤 경복궁의 돌바닥은 그들이 흘린 피로 검붉게 물들었고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 그 참혹함을 외면했다. 한편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김종선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피신해 있었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정신만은 또렷했다. 수양, 이 교활한 놈, 내 눈을 속이다니. 그는 이를 갈며 서찰을 썼다. 아직 자신의 세력이 남아있는 군영에 연락하여 병력을 모으고 대궐을 포위하여 수양을 칠 계획이었다. 늙은 호랑이는 아직 발톱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들었으나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대감마님, 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망을 보던 하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대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수양대군의 명을 받고 끝까지 추격해온 양정과 무사들이었다. 김종서,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구나. 대군마님께서 네 목을 가져오라 하셨다. 양정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방으로 난입했다. 김종서는 붓을 던지고 꼿꼿하게 앉아 그들을 노려보았다. 내 목을 베어가더라도 역정의 오명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수양이 천년 만년 권세를 누릴 것 같으냐? 시끄럽다! 죽어라! 양정의 칼이 김종서의 가슴을 꿰뚫었다. 조선의 북방을 개척하고 육진을 설치하여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던 대호 김종서. 그의 체후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했다. 그의 붉은 피가 방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숨결 속에는 어린 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회한과 권력의 무상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호랑이가 쓰러지자 산중의 짐승들이 숨을 죽였다. 가장 거대한 적이 사라진 자리에는 승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대신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제 세상은 수양대군의 발 아래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빛이 대궐의 지붕을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계속된 사륙은 끝이 났다. 대궐 마당 구석구석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질비했고 피비린내는 아침 안개와 섞여 몽환적이면서도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수양대군은 근정전 월대 위에 섰다. 갑옷에 묻은 피는 이미 검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밤새 끌려온 대신들 중 살생부에 이름이 없던 자들 혹은 수양대군에게 칭성을 맹세하여 목숨을 건진 자들이 뜰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 눈에 비친 수양대군은 더 이상 왕의 숙부가 아니었다.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이자 새로운 권력의 화신이었다. 한명회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대군마님, 김종서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하였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정의 주요 요직은 우리 사람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수양대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멀리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형님이 계신 곳. 아버지, 보십시오. 형님이 남긴 이 나약한 조정을 제가 다시 세웠습니다. 제 손에 묻은 이 피가 훗날 조선을 지탱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구국이라고.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던 조카 단종의 눈동자였고 철퇴에 맞아 죽어가던 동료 대신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희열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허무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역사에 깊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1453년 개유년의 아침 해가 붉게 떠올랐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지난밤 흘린 피가 하늘로 올라가 태양이 된 것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이제 조선은 수양대군의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피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임을 아침 이슬을 밟는 그의 발끝만이 알고 있었다. 경복궁의 아침 해는 잔인하리 많지 찬란하게 떠올랐다. 지난밤 근정전 앞마당을 검붉게 물들였던 핏자국은 궁녀들이 길어올린 수십 통의 물로 씻겨 내려갔으나 돌틈 사이사이로 스며든 비릿한 혈향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냄새가 아니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지독하고도 역겨운 역사의 최치였다. 수양대군은 말끔한 관복으로 갈아입고 편전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 철퇴를 휘두르며 사륙을 지휘하던 야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도열에 있던 신하들은 마른 낙엽처럼 파르르 몸을 떨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수양대군은 왕의 숙부가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언제든 목을 칠 준비가 된 저승사자였다. 어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어린 단종은 용상에 앉아 숙부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물리적인 위치는 왕이 더 높았으나 실질적인 기운은 수양대군이 왕을 압도하여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 역적 김종서와 그 무리를 토벌하여 종묘사직을 위기에서 구하였나이다. 이제 조정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단종은 옥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으나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끼던 집현전 학사들과 아버지 문종이 믿고 맡겼던 고명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어 실려나갔다. 그 참혹한 사륙을 구국이라 칭하는 숙부 앞에서 12살 소년왕은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다. 숙부, 아니 수양대군께서 큰 공을 세우셨구려. 단종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힘이 없었다. 그 한마디로 지난밤의 쿠데타는 정당한 계유정난으로 포장되었다. 승리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은 진리였다. 수양대군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으나 바닥을 응시하는 그의 인매는 승리의 희열로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선의 모든 권력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으며 저 어린 조카는 단지 옥새를 찍어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로 씻긴 아침, 권력의 무게추는 완전히 기울어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침묵이라는 갑옷 뒤에 숨었고 승리자는 공포라는 채찍을 들어 세상을 조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권력은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재물이 되어야만 했다. 농공 행상이 시작되었다. 정난에 가담한 자들에게 벼슬과 재물을 내리는 잔치가 벌어졌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양정, 어중이 떠중이라 불리던 왈패와 하급 무관들이 일약 조정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정난공신이라는 화려한 칭호를 얻었다. 대궐 안은 그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한명회는 술잔을 기울이며 수양대군을 은밀히 찾았다. 그의 눈은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군마님, 김종서를 죽였다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라나는 법입니다. 수양대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명회를 바라보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안평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안평대군이 살아있는 한 김종서의 잔당들과 반대파들은 언제든 그를 구심점 삼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민심 또한 안평대군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다 놓치면 그 호랑이는 반드시 돌아와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수양대군은 고뇌에 잠겼다. 김종서는 정적이었기에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생이었다. 어린 시절 함께 글을 읽고 활을 쏘며 자랐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평의 뛰어난 글씨와 그림 솜씨, 풍류를 즐기던 호탕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수양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자에게 형제애란 사치스러운 감상에 불과했다. 태종 이방원이 그러했듯 왕권을 위해서는 피를 나눈 형제조차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 비정한 왕실의 법도였다.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수양대군은 힘겹게 입을 떼었다. 강화도로 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도성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그것이 수양대군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인장이자 스스로에게 남겨둔 최소한의 인간성이었다. 하지만 한명회는 알고 있었다. 유배는 곧 죽음으로 가는 완행열차일 뿐임을. 도성에서 멀어지는 순간 안평대군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었다. 그 시각 안평대군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한 비통함에 잠겨 있었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안평대군을 포박했다. 화려했던 그의 사랑방,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여 시를 읊고 그림을 논하던 그곳은 이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안평대군은 끌려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형님, 이것이 형님이 원하던 세상입니까? 동생을 짓밟고 올라서서 보는 세상이 그리도 아름답습니까? 그의 절규는 허공을 찢었으나 수양대군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아니, 닿았으되 외면했다. 수양대군은 깊은 내실에 틀어박혀 귀를 막고 있었다. 동생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그는 독한 술을 들이켜며 괴로움을 달랬다. 형제의 연은 권력의 칼날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끌어졌다. 강화도로 향하는 백길. 안평대군이 흘린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흘렀으나 그 강물은 결코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다. 이제 수양대군에게 남은 것은 고독한 옥자뿐이었다. 안평대군이 유배를 떠난 후 조정은 수양대군의 동무대가 되었다. 그는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주요 요직을 겸직하며 국정 전반을 장악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수양대군이 왕이나 다름없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관세와 달리 수양대군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은 잠행을 나갔다가 며느리 한씨, 훗날 인수대비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수양대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누구보다 그의 야망을 잘 이해하는 정치적 동지였다.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밤잠을 설치시는지요? 한씨가 따뜻한 차를 올리며 물었다. 수양대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더냐? 조카의 왕위를 노리는 역적이라 하더냐, 아니면 동생을 내친 패류나라 하더냐. 아버님, 백성들은 강한 군주를 원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님뿐이십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아버님께서 성군이 되신다면 오늘의 피는 훗날 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시의 말은 단호하고 명쾌했다. 그녀는 감상에 젖는 것을 경계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내리는 순간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버님,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죽은 김종서가, 귀양간 안평대군이, 그리고 숨죽이고 있는 반대파들이 일시에 일어나 우리 집안을 멸문시킬 것입니다. 옥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수양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렇다.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다. 수양대군은 눈을 번뜩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다시금 야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한편 강화도로 유배간 안평대군에게는 결국 사약이 내려졌다. 한명회와 관신들이 끊임없이 수양대군을 압박한 결과였다. 살려두면 화근이 됩니다. 대의를 위해 결단하소서. 수양대군은 떨리는 손으로 사약이 든 교지에 옥새를 찍었다. 단종의 옥새였으나 그것을 누른 것은 수양의 손이었다. 형제의 목숨을 끊는 도장을 제 손으로 찍은 것이다. 강화도의 차가운 밤, 안평대군은 사발에 담긴 검은 액체를 내려다보았다. 죽음의 냄새는 쓰디썼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부모님께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형에게 올리는 마지막 인사였다. 형님,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안평대군은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당대 최고의 명필이자 예술가였던 풍류나마는 그렇게 쓸쓸하게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죽음과 함께 수양대군의 마지막 인간적 고뇌도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권력의 화신, 세조가 되는 길뿐이었다. 사약 사발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수양대군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도 함께 사라졌다. 형제를 죽이고 얻은 권력, 그 차가운 금속성의 맛을 보며 그는 이제 완전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슬픔은 사치였고 후회는 패배자의 몫일 뿐이었다. 대궐 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했으나 그 내막은 살얼음판이었다. 단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자신의 곁을 지키던 내관과 궁녀들마저 모두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왕은 자신의 궁궐 안에서 감시받는 죄수나 다름없었다. 밤마다 단종은 악몽에 시달렸다. 김종서가 피푸성이가 된 채 나타나 전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고 안평대군이 나타나 조심하십시오. 다음 차례는 전하입니다. 라고 속삭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단종은 텅 빈 침전에서 홀로 흐느꼈다.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대전으로 몰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상소문이 들려 있었다. 내용은 하나같이 단종이 너무 어려 국정을 돌보기에 벅차니 수양대군이 섭정을 하거나 선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이 좋아 상소지 그것은 협박이었다. 한 명에는 공포에 질린 대신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서명을 강요했다. 이보시오 대감, 살고 싶으면 여기에 이름을 적으시오. 붓을 들지 않으면 내일 아침 목이 달아날 것이오. 한 명의 살생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추첩에는 여전히 죽여야 할 자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는 공포를 예술처럼 다루었다. 적당한 공포는 반발을 부르지만 압도적인 공포는 복종을 부른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러한 분위기를 방관했다. 아니, 즐기고 있었다. 신하들이 알아서 기어오고 왕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기를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 침묵과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도원군,
수양대군의 장남 훗날 의경세자 은 아버지의 변해가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권력을 가지셨습니다. 주상 전하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마시옵소서. 아들의 간곡한 호소에 수양대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모른다. 호랑이 등에 탄 자는 내릴 수가 없다. 내가 내리는 순간 우리 식솔들은 저작거리의 개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이 되어야만 이 지옥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양대군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생존에 대한 본능만이 뒤엉켜 기이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강물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조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는 것. 역사는 그것을 찬탈이라 기록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운명이라 불렀다. 바람이 불었다. 1453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섭고 시렸다.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피비린내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채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며 경복궁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1455년 윤 6월의 태양은 뜨겁게 타올랐으나 경복궁의 공기는 한겨울의 삭풍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매미들이 목 놓아 울어대는 소리가 마치 하늘이 내지르는 비명처럼 들려오던 그날, 조선의 역사는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근정전의 높은 천장 아래 어린 단종은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있다기보다는 그 거대한 의자에 파묻혀 질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옥새가 들려 있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붉은 네모난 도장은 고작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차가운 돌덩어리였다. 단종의 시선은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숙부 수양대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양은 멀리 조아리고 있었으나 그의 어깨는 이미 승리감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단종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는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물을 삼켰다. 숙부, 아니 수양대군. 어린 왕의 목소리는 매미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내가 부덕하여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이 나라의 사직을 숙부에게 맡기려 하니 부디 받아주시오. 그것은 선의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강탈이었다. 단종은 옥새를 내밀었다. 수양대군은 짐짓 사양하는 척하며 3번을 물리쳤으나 그것은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마침내 수양대군이 옥새를 받아드는 순간 근정전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신하들의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천세, 천세, 천천세. 그 함성은 새로운 태양을 향한 창가였으나 물러나는 어린 왕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화살과도 같았다. 수양대군은 옥새를 손에 쥐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권력의 맛이었다. 짜릿하고 달콤하며 동시에 비릿한 피냄새가 나는 절대 권력의 맛.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이 자리에 앉는구나. 아버지, 형님, 보십시오.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옥좌에 앉아 내려다본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독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익선관을 쓴 세조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으나 그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죽인 김종서의 원혼이었고 사약을 받고 죽어간 동생 안평의 눈물이었으며 쫓겨난 조카 단종의 슬픈 눈망울이었다. 용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으나 동시에 가장 춥고 외로운 감옥이었다. 옥새를 쥔 손의 떨림은 멈추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시작된 불안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었다.
쟁취한 자의 환희는 짧고 지켜야 하는 자의 악몽은 길고도 질긴 법이다. 세조의 치세는 강력했다. 그는 나약했던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을 통제했다. 겉으로 보기에 조선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 세조의 내면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몸에 이상한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발진이었으나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끔찍한 고통과 가려움을 유발했다. 어이들이 좋다는 약재를 모두 써보았으나 허사였다. 밤마다 세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긁어라. 더 세게 긁으란 말이다. 궁녀들이 피가 나도록 긁어주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다. 잠이 들면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형수였던 현덕왕후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 그 저주 때문이었을까? 세조가 그토록 아끼던 맏아들 의경세자 도원군이 요절하고 말았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시신 앞에서 천하의 세조도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다. 이것이 업보란 말이냐? 내가 지은 죄를 왜 내 아들이 대신 받는단 말이냐? 권력의 정점에서 맛보는 자식의 죽음은 그 어떤 형벌보다 가혹했다. 세조는 부처에게 매달렸다. 전국 방방곡곡에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이고 죄를 씻고자 했다. 피로 세운 왕조를 불심으로 덮으려 했으나 흐르는 고름과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호령하는 군주였으나 밤에는 인과응보에 공포에 떠는 나약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멸시받던 경덕궁 궁직이, 그러나 이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화신이 된 한명회였다. 그는 세조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냉정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는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영의정에 올랐고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며 왕의 장인이 되었다. 대궐 안의 모든 인사가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왕 위의 왕이라 수군거렸다. 한명에는 한강변에 화려한 정자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 압구정이라 이름지었다.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을 벗삼겠다는 의미였으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압구정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로비의 장소였고 한명회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대한 성체였다. 그는 정자 난간에 기대어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비루했던 내 인생이 이토록 찬란하게 꽃피울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승리했다.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육신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왕과 그 그늘 아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신하. 두 사람의 운명은 얽혀 있었으나 그 끝은 달랐다. 왕은 업보의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고 신하는 욕망의 탑을 끝없이 쌓아 올렸다. 그러나 그 탑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 또한 크다는 것을 오만한 책략가는 알지 못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천하를 호령하던 세조도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1468년 그의 나이 52세였다. 수많은 피를 뿌리고 얻은 왕이었으나 그가 누린 시간은 고작 13년 남짓이었다. 죽음 앞에서는 제왕도 필부도 평등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으나 그 손에 잡힌 것은 텅 빈 공기뿐이었다. 세조가 떠난 뒤에도 한명회의 권세는 이어졌다.
그는 예종과 성종 두 왕을 삼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었다. 늙고 병든 한명회 역시 1487년 73세를 예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장례는 국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사람들은 그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니 복받은 인생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 찾아왔다. 훗날 연산군이 즉위하여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숙청하는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이미 무덤 속에 누워있던 한명회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연산군은 한명회가 패비 윤 씨의 사사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어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 참시를 명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지략가의 백골이 세상 밖으로 끌려나와 처참하게 훼손되었다. 그의 머리는 장대에 매달려 저잣거리에 내걸렸고 뼈는 부서져 바람에 흩어졌다. 압구정의 화려했던 영화는 폐허가 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권력의 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지나가던 백성들이 그의 잘린 머리를 보며 혀를 찼다. 권불 10년이라더니 화무 11옹이로구나. 살아서는 왕보다 높더니 죽어서는 저잣거리에 개만도 못하게 되었네. 한명회의 최후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귀 영화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여인이 있었다. 수양대군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 우리에게는 인수대비로 더 잘 알려진 여인이다. 그녀는 남편 의경세자를 일찍 잃고 청산과부가 되었으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 대신 강인함을 택했다.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아들 성종을 왕위에 올렸고 대왕대비가 되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엄격한 유교적 법도로 내명부를 다스렸고 내훈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여성들의 도덕 교과서로 삼게 했다. 그녀의 삶은 승리의 연속인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 역시 말년에는 손자 연산군과의 갈등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평생을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으나 그녀의 가슴속은 텅 빈 사막과도 같았다. 남편의 따뜻한 품도 자식의 효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차가운 궁궐의 법도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야 했던 여인.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가였을까? 아니면 단란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까? 무덤에서 파헤쳐진 백골과 차가운 궁궐 바닥에서 외롭게 눈을 감은 여인. 그들이 쫓았던 파랑새는 과연 존재했던 것일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굴러가며 그들의 야망과 회한을 모두 지식여 놓았다. 남은 것은 오직 바람소리뿐. 그들의 치열했던 삶은 한편의 긴 꿈과도 같았다. 1453년의 그날 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로부터 시작된 이 대서사시는 수많은 영웅과 악인을 낳고 또 그들을 흙으로 돌려보냈다. 수양대군, 김종서, 한명회, 안평대군, 그리고 인수대비. 그들은 각자의 정의와 야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누군가는 승자가 되어 역사를 썼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어 역사 속에 묻혔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복궁의 낡은 기와 위로 무심한 구름만 흘러갈 뿐이다. 세조가 앉았던 근정전의 옥좌는 텅 비어있고 한명회가 풍류를 즐기던 압구정 터에는 현대의 빌딩 숲이 들어서 있다.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혹은 빼앗으려 했던 권력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얻었으나 평생을 죄책감과 병마에 시달렸고 한명회는 부귀 영화를 누렸으나 죽어서 능욕을 당했다.
어쩌면 진정한 승자는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긴 사육신과 생육신 같은 이들이 아닐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치열한 정쟁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멈추어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수백 년 전 그들이 보았던 저 달은 여전히 말없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아니, 인생은 짧고 역사는 유구하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덧없는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향기, 그리고 따뜻한 덕일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는 지금 붓을 놓는 작가의 마음에도 서늘한 바람이 분다. 그들의 뜨거웠던 피와 눈물이 활자 너머로 전해져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부디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역사의 거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기를 바란다. 계유정난의 밤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역사는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다. 당신의 역사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될 것인가? 부디 그 페이지마다 후회보다는 보람이, 미움보다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본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